해. 빨리. 해. 이거 인마 먹고 인마 형이 다 챙겨주는 거야 이 새끼야. 먹고 힘내고 인마. 알아 이거 마카? 촌스러운 새끼 이거. 이거 먹으면 인마 힘 좋아져. 벌떡벌떡? 그래, 쟤 약간 그 주말 부부잖아. 여자친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 그래서 마카 필요합니다. 아 맛있다. 요즘 먹방 잘 되니까 네네네. 다 씹게 되네. 아 예. 이러다 술안주로 막아 드시겠어? 예. 슈퍼선, 슈퍼컨, 슈퍼선.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손흥민의 일대기 한번 알아보죠. 네. 네. 자 이거 국뽕 콘텐츠입니다. 네. 대놓고 국뽕이고요. 슈퍼컨, 이것도 히트였어. 그래. 그치. 그것 때문에 이제 추버지가 나왔죠. 네. 아 그래요? 형이 막 슈퍼 쏘 막 이렇게 춤추고 있었는데 형수 나왔다. 여보 힘내요. 저거 진짜 형수야. 여보 왜 여기까지 와서 그래?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보 들어가 자. 괜찮아. 나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하고 통화하고 왔습니다. 내일은 고기 먹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축구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또 제주도 훈련소에도 입소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모든 축구가 지금 정지돼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옛날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 얘기를 꺼내자. 그래서 손흥민과 박지성 옛날 이 처음에 유럽에 진출했을 때부터 시즌 리뷰를 한 해당 한 시즌씩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부르크에 진출해서 성인팀에 이 딱 출전을 했었던 2010-2011 시즌부터 현재까지 손흥민의 발자취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즌 초반 분위기 볼 거고요. 당시에 베스트 11 볼 거고 핵심 활약상 이런 거 좀 체크하고 손흥민의 스탯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이때 어땠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주원이 형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주원이 형이 이제 중계도 많이 했을 테고 분데스리가 중계도 했었고 맞아요. 거의 손흥민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건 손흥정이죠. 그러네요. 왜 아버지가 손흥중 씨가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드립이 개쓰레기네. 너는 아버지가 펠레그린인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그래? 아니요. 난 형이 뭔가 더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함부르크에 합류를 했을 때는 성인팀에 합류를 한 건 아니었죠. 네, 유스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쵸. 이제 2008년에 사실 그러니까 유스팀이라고 하기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도한 그 축구 유학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음 발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손흥민을 포함해서 6명이 같이 갔습니다. 뭐 그 중에서 지금까지 좀 그래도 좀 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선수는 뭐 전북의 김민혁. 예, 이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겠고 이 함부르크 3명, 뉘른베르크 3명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게 돼요. 네.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 쪽으로 가게 됐죠. 이 참고로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우수 선수 해외 유학 보낸 게 1기가 바야돌리드로 간 양동현. 그래.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부러져 갔는데 결국에 이렇게 봤을 때 얼추 나오잖아요. 맞아, 나오죠. 잘할지 아니면 좀 적응이 더디다 아니면 얘 생각보다 안 맞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손흥민은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요. 네, 뭐 일단은 2009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학 프로그램이 사실적으로 좀 조금은 완성된 선수들이 가는 거예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해외 축구 접하면서 커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 나이 때쯤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이 될 만한 선수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것도 네. 심사가 엄청 엄격하게 그렇겠지. 이루어져서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2009년 11월에 함부르크의 정식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유소년 팀에 입단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때 이제 손흥민이 유학 첫 해부터도 이 유스 팀에 참가하는 게 이제 조건이었거든요. 자, 2008-2009 시즌 분데스리가 17세 이하 리그에서 15경기 9골. 이때부터 잘했다. 네. 그리고 이때 19세 이하 팀에도 한 경기를 출전을 하게 돼요. 네. 월반이죠. 공격 네.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0910 시즌 이제 이때가 진짜 이제 정식 계약을 딱 맺은 이제 그 시점이죠. 이때는 19세 이하 리그 11경기에 나가서 6골을 넣었고 공식전으로 전체 따져봤을 때는 17경기 7골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군에 데뷔한 게 우리가 오늘 좀 체크를 해볼 2010-2011 시즌 아니에요? 네. 이때부터 체크를 해보죠. 이때 사실 프리날두라고 불렸었던 그 시즌이잖아요. 프리시즌에 잘한다고. 네네네네. 그때 뭐 이제 손날두다 뭐다 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프리시즌에 9골을 이제 넣으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제 이때 좀 재밌었던 건 이 프리시즌 선수들 중에 손흥민이 골을 제일 많이 넣었었고 그 이 중에 이제 첼시와 경기에서 그 카르발류랑 털면서 이렇게 맞아요. 넣은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딱 생겼던 별명이 프리시즌 날두다. 프리날두다라는 근데 얘기가 있었죠. 이때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거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 전혀 없었나? 저는 되게 긍정적인 어, 의미로 근데 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지금도 있으니까. 네, 프리시즌에만 잘하고 네, 뭐 네. 들어가면 뭐 저기 한다. 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때 반니가 되게 손흥민 잘 챙겨. 아, 맞아요. 이게 반니가 옛날 박지성이랑 친했던 것도 이제 재조명되면서 되게 한국인한테 잘해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생겼죠. 반니뿐만 아니라 이제 함부르크의 그 반더바르트. 반더바르트. 반더바르트도 있었죠. 네. 네. 그러면서 손흥민을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 레전드 선수들이. 반더바르트도 토트넘에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인연도 있고. 반더바르트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뒤에 있나요? 반더바르트 이야기? 아니요, 없습니다. 반더바르트가 손흥민이요. 너 무슨 발잡이냐? 오른발잡이라고. 손흥민한테 아니야. 아, 맞아. 네 왼발잡이야. 왼발잡이야. 왼발 너무 잘 쓰니까. 너무 잘 쓰니까. 그때부터 양발이 이렇게 네, 완전 부각이 됐었죠. 사실상이 네. 양발이야. 네. 그리고 이때 첼시전 골 넣고 손흥민이 막 그 싸이월드에 글 올린 거 있었어요. 드록바랑 유니폼 교환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그런. 아, 어렸죠. 네. 그때 손흥민. 이때 사실 완전 애기 때지. 이때는 환희하고도 겸상했었어요. 네. 뭐 같이 위닝하고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위닝하고. 지금 안 합니까? 서영 해설위원하고도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이제 연락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네. 근데 되게 잘 나갔었잖아요. 프리시즌에 잘하고 뭐 이제 되게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때 부상당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웠던 건 이 첼시전이었거든요. 카르발류가 태클하면서 이게 약간 엉켜가지고 네. 새끼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한 8주? 그러니까 2달 정도인 재활 훈련에 손흥민 선수가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당시 베스트 11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10-11 시즌의 베스트 11인데 요거는 출전 시간 기준으로 짠 베스트 11이죠. 네. 보면 바니스텔로이 보이고 그리고 엘리아 보이고요. 엘리아. 예. 그리고 야롤림이나 제오베르트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아우고나 뭐 요즘 보이시는 요 베스트 11 4-4-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팀 내 득점 순위를 살짝 보면 이게 함부르크가 득점력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손흥민 선수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즌을 놓고 보면 자, 팀 내 득점 순위 1위가 패트리치인데 13골. 2위가 반니 10골, 그리고 게레로가 5골입니다. 게레로. 네. 근데 그 다음이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직 어린 선수가 출장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안에 있다는 거 보면 득점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거죠. 함부르크가 죽어도 강등을 안 당하는 팀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때 왜 나왔냐면 어쨌든 중하위권이었단 말이야. 네. 위기 상황도 이 뒤에도 몇 년 동안 있다가 결국 강등을 당하긴 했는데 그렇지. 그 정도로 이제 함부르크의 성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항상 약간 알랑깔랑.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부상 때문에 이게 좀 프리시즌에 좀 더 좋았다가 이제 폼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은 프랑크푸르트와의 리그컵 경기에 나와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뭐 이게 데뷔전이죠 사실상. 그리고 나서 쾰른하고 이제 리그 10라운드에 선발 출전하게 됐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골을 넣었죠. 오른쪽 포워드로 나와서. 네. 그래서 이제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위로 툭 쳐가지고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이때 함부르크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내에서. 이 동점 기록은 1971년에 마니칼츠라는 선수가 18세 8개월 26일의 나이에 세웠었는데 이때 득점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18세 3개월 22일이었으니까 한 5달 5개월 정도 땡겼네. 땡긴 거죠. 예. 5달 땡기고 뭐 지금은 이 기록을 다른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깨졌어요. 뭐 이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좀 이른 기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제 사실 데뷔전 골도 그 나름 어려운 골이었어요. 어려운 골이죠? 네. 어렵죠. 붕 뛰어가지고 보면서 저 못 넣으면 어떡하지? 한국 선수들은 요즘에는 손흥민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드는데 골 기회가 오면 나는 내가 더 긴장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리면 욕먹을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사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느낌 좀 받았죠. 받았지. 1대1 찬스 딱 많이 갔을 받았어. 때. 토트넘 있을 때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 네, 토트넘 때도. 네. 이제 뭐 어린 선수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컬린전 외에도 한 가지 꼽아보자면 13라운드 한오버전 이제 멀티골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때 이제 좌측 공격수로 나왔었는데 최전방은 게레로 그리고 패트리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이제 끌려가는 경기를 함부르크가 펼쳤었는데 그때 동점골 넣고 역전골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 골 넣은 것 자체가 이 지금의 손흥민을 생각해봤을 때 이때부터 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았나. 득점에 대한 감각. 어떤 그림을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뭐 세컨볼 흘렀을 때 혼자 집중력 발휘하면서 딱 세도에서 골을 넣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크로스 날라온 것을 좀 간결하고 좀 깔끔하게 원터치로 마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한우버전에서는 좀 많이 나왔었고 이제 문제는 팀이 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명을 좀 덜 받은 감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함부르크 지역 언론이라든지 국내 언론에서는 뭐 사실 난리가 났죠. 난리 났죠. 이런 어린 선수가 딱 득점 나오면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이 경기가 좀 더 중요했었던 건 제 기억에 아마 조광래 감독이 보고 있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좀 올린 경기를.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안컵에 이렇게 딱 발탁을 한 건가? 네, 그게 수순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때 당시에 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스쿼드 내에서의 위상을 생각하면 일단 주전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주전 절대 아니었고.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새끼발가락 골절 때문에 초반에 경기를 상당 부분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이어서 그대로 갔으면 저는 준주전급 로테이션까지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이 분데스리가 13경기에 나와서 3골 720분을 뛰었습니다. 즉 선발 로테를 굉장히 많이 오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포칼에서는 한 경기 나왔는데 28분 뛰고 이 시즌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공식전 14경기에서 750분 정도 뛰면서 3골이면 처음 데뷔 시즌 생각하면 굉장히 준수한 거죠. 굉장히 준수하죠. 그리고 함부르크의 어떤 물론 이제 함부르크가 좀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기회가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전력이 좋지 않은 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선수가 3골이나 기록을 했다. 그렇지. 왜냐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팀 내 득점 공동 4위인데 출전 시간은 18위예요. 그래. 그러니까 완전 많이 출전 못했는데 시간 대비 효율이 엄청 좋은 거죠. 이 그러니까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그 유학 프로그램 때문에 복도가 굴러 들어오는 그렇지. 거죠. 네, 생각지도 않은. 아니, 그래서 옛날에 그 비정상회담인가 뭐 어디 약간 외국인 분들 나오시는 프로그램에서 함부르크 출신 독일 분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는 손흥민을 함부르크가 키웠다고 생각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랬었어?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구나. 자, 어쨌든 클럽팀에서의 첫 시즌은 어떻게 보면 유학 프로그램으로 스타트했지만 그때부터 이른바 좀 떡잎이 보였다. 이렇게 이 볼 수 정도면 있겠습니다. 정말 성공적이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조광래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대표팀의 승선을 A 대표팀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한 것도 딱 이때예요. 맞아요. 이러고 나서 2010년 12월 30일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이때 보질이랑 바꿔. 네, 김보경이랑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밟게 됐고 이 아시안컵의 최종 명단에 이제 승선을 하게 되죠. 그죠? 2011년 그 전설의 박지성 이영표의 마지막 아시안컵. 네. 근데 이제 조광래 감독이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지동원이랑 교체를 시켰는데 이때 곽태희가 퇴장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벤치로 18분 정도만 뛰고 다시 들어오게 됐고 이어진 호주전에서는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3차전이 인도전인데 네. 거기 이제 중요한 데뷔골을 넣었죠. A매치 데뷔골. 이때 내가 중계했었나? 아닌 것 같다. 내가 중계 안 했을 것 같다. 내가 중계했을 리가 없지. 왜? 했을 수도 있지. 아니 한국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을 거야. 아시안컵. 내가 다른 인도. 인도랑 다른 경기. 네. 이때 골이 그 골대 상단 니어 쪽으로 박히는 거 그거잖아요. 구자철이 킬패스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거 마무리한 건데 이때도 사실 후반 딱 시작하면서 기성용이랑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뷔골을 넣게 되면서 역시 이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는구나 싶었고 이 일본과의 경기, 그러니까 한일전이었잖아요. 이 한일전에서는 후반 37분에 이청용을 대신해서 경기장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의 3, 4위전에서도 이청용이 빠진 자리에 손흥민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때는 막 처음 발탁됐을 때고 그리고 당시에는 좀 대표팀에 그래도 괜찮은 공격자원이 많았어요. 뭐 지동원도 그렇고 그렇지. 박주영은 저는 사실 이때가 정말 전성기였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이선 중앙이나 측면을 보면 박지성이 마지막 대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청용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주전으로 기용되기에는 뭐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근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이제 발탁이 됐지만 우리가 추후에 손흥민 얘기를 계속 할 거지만 이때가 이제 대표팀에서 잡음의 시작입니다. 그랬었네. 이 바로 다음에 이제 그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도 손흥민이 뽑히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에 왔을 때 뭐 손흥민 쓰니 안 쓰니 뭐 여러 뭐 전문가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다, 써야만 한다.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손흥민이 이전에 한국에서 학원 축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뭐 배제당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음모론도 엄청 많았었고. 네, 그러니까 전설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렇지. 전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잡음 정도라고 하죠. 네네네네.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잡음의 시작이면 왜냐하면 그거 이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공항에서 아 그래 아버지 이렇게 전화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손흥민이 이렇게 뒤에서 그래. 나가고 아 그랬었지. 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저희가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그냥 스토리가 되는 거지. 네네. 생각해 보면 진짜 별의별 뉴스 기사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칼럼도 썼어요. 뭐 감독의 선택이다. 손흥민이 쓰느냐 안 쓰느냐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써야 된다.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형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써야 된다. 음.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다. 해외에서 그렇게 골 넣는 거는 쉬운 않지. 일이 아니다. 그 인정하는 거 똑같은 포지션에 손흥민 써봐라. 이런 식으로 저도 어딘가에 좀 남겼던 것 같은데. 네. 아, 뭐 이주원 해설위원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 정도의 제가 그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까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그때는 형이 해설위원 한지 그렇게 오래됐을 때가 아니야. 네. 초반이니까. 의하긴 뭘 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매체. 짤 수 있잖아. 네. 그거는 저 형이 어디 이제 기사인데요. 나중에 있었지. 아, 저는 쳐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혼자 페이스북에서 끄적끄적거리는 수준이었지. 그리고 솔직히 알만한 이거 좀 다 알고 한 거야. 왜 요즘 뭐 좀 뭐 기자들 전화 와요? 뭐 황덕은 해설위원에 의하면 막 이렇게 해요? 한 통도 안 오는데. 네. 어쨌거나. 네. 근데 형이 풀백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공격수를 잘 봅니다. 네? 공격수를 형이 잘 봐요. 아 보는 눈이 좋다고. 황의조 때 진짜 거의 대다수의 꽤 많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좀 의아하다. 뭐 그다음에 그 이상한 시의원 하나 있었잖아. 아, 네. 근데 그때 진짜 그때 축구 매체 우리가 매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런 거 중에서 굉장히 소수가 특히나 주원이 형이 강력하게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인맥 아니다. 김학범 감독이 황의조를 쓸 줄 안다. 아니 인맥이라고 했죠. 왜냐면 잘하는 걸 써야 된다. 성남이와 그랬지. 황의조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보다 황의조를 잘 알고 알지 있으니까.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인맥 맞다. 그럼 그런 선수 쓰지 누가 쓰냐? 그래. 그럼 황의조 잘한다. 네. 맞아요. 저 그때 기자 때거든요. 네. 아 그래요? 제가 1시간을 걸쳐서 김학범의 선택엔 이유가 있다라는 기사를 쓴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왜 황의조냐? 음. 그리고 왜 뭐 백승호 이강인은 발탁되지 않았느냐? 어. 저도 그때 황의조 되게 옹호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나중에 하지만 기사 보시면- 마지막에 보통 이렇게 쓰죠. 하지만 황의조 여론이 이렇다면 김학범호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장난입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네. 기사 그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손흥민에 대해서도 형이 그때는 뭐 이거는 가야 된다. 아 가야 되죠. 가야 돼. 네. 근데 이게 다 잘 풀리고 난 이후니까 우리가 또 그렇지.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 당시에 대표팀에서 아시안컵 4경기, 친선 경기 1경기 하면서 한 골을 득점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점점 조짐을 보인 거죠. 손흥민은 장차 우리 대표팀을 끌고 나갈 공격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즌을 봤고요. 그다음 11-12 시즌은 또 어땠는지 다음 시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